김민아의 시사 위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시사 위키 첫 번째 항목은요. 삼성의 통큰 채용인데요. 삼성이 3년간 180조 원을 투자하고 4만 명을 직접 채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여러 논란과 우여곡절이 쭉 있었는데요. 이 맥락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중간에 구걸 논란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삼성전자 평택공장에 간 날에 이 계획이 이제 발표될 것으로들 봤는데 청와대가 그러면 구걸하는 것 같으니까 말렸다. 이 보도가 나와서 좀 며칠 동안 좀 시끌벅적했었죠. 청와대는 그런 말은 나온 적 없다고 그랬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3년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되고 또 180조 원이면 상당한 규모니까 뭐 이걸 또 구걸로 얻어낼 규모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오늘 밝힌 투자 계획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미래를 위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혁신 역량 및 노하우를 개방 공유하며 상생 협력을 확대한다 이런 건데요. 180조 원 투자 액수 중에 130조 원은 이제 국내 투자하는 것이고요. 이 중에 25조 원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라고들 하는 인공지능, 5G, 바이오, 전장 부품 여기에 이제 집중 투자한다고 합니다. 네. 또 당연히 기존 주력 분야에도 상당 부분 이제 투자가 된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 반도체죠. 보통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의 90조 원 정도가 이제 반도체에 들어간다고 하고요. 네. 지금 중국이 반도체 부분에서 삼성을 따로잡으려는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초격차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야죠. 또 미래를 대비한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바이오시밀러 등의 제약이나 의약품 위탁 생산 등이 제시된 것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입니다. 바로 그 바이오 산업 규제 완화 얘기를 이재용 부회장이 김동연 부총리한테 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삼성 바이오에피스 사장이 이례적으로 참석을 해서 또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바이오시밀러라는 게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약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연구 개발할 때 세제 혜택을 달라. 그리고 원료 물질을 반입할 때 이거 승인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좀 단축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 대목은 정부가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또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되면 오리지널 약값이 인하가 돼서 복제약을 그거보다 비싸게 팔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없애달라고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약값이 인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그렇고 오늘 투자 계획에 앞으로 상생 협력 확대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다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향후 5년간 중소기업 벤처부하고 이제 1,1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서 스마트 공장 전환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고 했고요. 또 협력업체가 아닌 중소기업도 뭐 여러모로 이제 지원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또 전국에 4-5곳 정도 교육장을 마련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고 또 교육생에게 일정액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5년간 500개 스타트업들의 과제를 지원하고 또 연간 지금 400억 원 수준의 산업협력 규모를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런 내용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뭐 3년 동안 180조 원 투자 계획인데 이 상생 협력 쪽은 단위가 너무 낮네요. 뭐 1,000억 정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좀 간접적인 효과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은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정부는 투자가 필요하고 뭔가 좀 거래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구걸론의 전제라는 건 청와대와 경제부총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직접 이재용 부회장도 만났고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걸 보면은 뭐 서로 생각이 그렇게 달라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보적인 지지층하고 시민단체 그리고 정권 이 사이에 좀 본격적인 갈등 구도가 이어지느냐 이게 좀 앞으로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시사위키 항목은요. 트럼프, 이란 그리고 북한 이렇게 한번 보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제재를 복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11월이 되면은 제재 수준이 더 높아질 것이다라면서 이란과 함께하는 그 누구도 미국과 사업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썼거든요. 이후에 이란에 진출했던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쭉 철수를 하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인데 경제와 정치 양면에서 닥쳐올 파장에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한테 미칠 경제적 영향은 어떻습니까? 일단 건설업계가 모처럼 이제 긴장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핵 합의가 이제 파기되는 그 수순 이후에 국내 건설사가 수주한 이 계약이 해지되거나 이행이 이제 중단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11월부터는 이란산 원유가 본격적으로 제재가 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면 유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이것도 국내 사람 입장에서는 좀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다만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좀 이란과 적대적인 이제 산유국의 경우에는 유가 상승이 혜택을 입고 그럼 또 발주를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건설 사람의 어려움은 그러면 뭐 일정 정도 상쇄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뭐 한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정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제재하면서도 대화 제의도 하잖아요. 그렇죠. 지난달 말에 이제 주세페 콩테 이탈리아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핫산 이란 정상과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는데요. 유럽연합과 러시아, 중국 모두가 미국의 일방적인 핵합의 파기에 지금 비판적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행보를 하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하지만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국영 방송을 통해서 제재를 하면서 동시에 대화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제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대목 때문에 북한에 대한 태도와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렇습니다. 미국이 제재를 하면서 대화를 요구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북핵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때리기가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과거 이란과 북한이 탄도미사일에서 협력관계였다 이렇게 대놓고 말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북한 외무상이 이란에 갔다면서요? 지금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이란을 방문 중이라고 하는데요. 예. 핫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을 만났는데 여기서 이제 그 핫산 대통령이 리용호 외무상에게 미국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란은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북한과 이란도 미국하고 같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면 서로 이제 반목할 그럴 소재만 이제 쌓여가는 느낌이긴 한데요. 이럴 때 우리가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산 석탄 이 문제 때문에 좀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북한산 석탄 얘기가 우리가 대북 제재를 그냥 풀어주는 것 아니냐, 미국이 그렇게 의심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존 볼턴 보좌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하고 통화를 해서 북한산 석탄 밀반입 문제를 논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좀 말이 많은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청와대가 밝히기를 그건 뭐 상시적 협의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이 문제로 뭐 어떤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없고 국무부가 한국 정부를 신뢰한다는 논평까지 발표를 했는데 지금 언론이 너무 부정적으로 본다 이렇게도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게 실무 레벨에서는 뭐 얘기가 미북 간에 잘 안 되는 그런 분위기이긴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제안하는 서신을 또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보고 우리 역할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항목은요. 이팔성의 비망록 이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이 사람이 쓴 이 메모가 공개가 된 것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직후인 2008년 1월부터 5월까지 작성한 41장 분량의 메모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직후에 만나서 나눈 얘기 등등이 적혀 있는데요.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 이걸 뭐 찢어서 삼키려고 했다고 해서 또 화제였었죠. 무슨 내용이 적혀 있습니까? 일부 보도된 바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회장에게 금융위원장, 산업은행 총재, 국회의원 이런 자리를 좀 언급하면서 좀 기다려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는 이팔성 전 회장이 원한 금감원장 자리에 다른 사람을 내정을 해서 상당히 불만이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게 그래서 이제 메모에 보면 이런 화가 난 감정 등이 적나라하게 이제 적혀 있는 건데요. 증오감이 솟아난다. 뭐 파렴치한 인간들이다. MB와 인연을 끊고 살아야 되는지 괴롭다. 이런 얘기가 써 있다는 거고 또 30억 원을 지원을 했는데 옷값만 얼마인가.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이제 써 있다는 겁니다. 네. 또 화장품을 샀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건 뭐 김윤옥 여사한테 간 걸로 보인다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다고 하고요. 이런 내용들을 다 굳이 기록으로 남긴 게 좀 황당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기 적혀 있는 거로 봐서는 30억 정도를 주었다 이런 게 써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금융 회장 자리를 꿰찬 거죠. 그런 거죠. 이게 결과적으로 매간매직이고 뇌물 혐의인 건데 이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 중 최대 위기에 몰렸다 이런 평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메모 내용이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는 부분도 많다는 것인데요. 여기 메모에 청와대에 이제 출입한 날짜까지 써 있는데 출입 기록하고 대조해 보니까 시간대까지 일치한다는 게 검찰 아하. 주장입니다. 예. 이게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모든 증거에 동의하고 입증 취지만 부인한다라고 재판 시작할 때 주장을 했다는 건데요. 맞아요. 상당히 지금 손에 땀을 쥐는 그런 재판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